그런데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제가 복장이 터지고 황당한 거죠.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게 안 산 애들이 그것까지 욕심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한화 이글스, 눈물의 팬 에세이, 행복이 이글이글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독초도 즐겨 먹는 생존의 민족 한국인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한반도 주민의 비극은 쌀 농사에 올인할 수 없었던 것인데요. 그러고도 식량이 부족해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어야 했다는 점. 이게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농사 문화는 기본적으로 텃밭 문화입니다. 무엇이든 지을 수 있는 곳에는 다 지어야 돼요. 그게 무엇이 됐든. 심지어 평면을 뛰어넘어요, 우리나라는. 지붕과 담벼락에도 작물을 키우죠. 옛날에 어느 초가집이 빈 초가 지붕이 있었습니까? 박을 키우고 호박을 키우고 다 키웠죠. 그래서 아직도 아파트 단지에 비싼 장미 조경 걷어내고 거기 그 호박 덩쿨 심는 할머니들 아직도 계시잖아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는다. 이것이 한식의 기본 모토이자 근간이에요. 즉 밥은 쌀밥일수록 좋겠는데 국과 차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구성한다는 거예요. 해외에서는 한국인들이 즐기는 나물이 독초인 경우가 많아요.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것들은 외국에서는요 수출입 금지 목록이고요. 그것 가지고 다니다가 공항에서 체포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관도 안 되고요. 그리고 마트 진열 금지예요. 그게 뭐냐?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독초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 맛있게 잘 먹죠. 한국인은 김치, 채소, 나물을 따로 부르잖아요. 나물은 100%는 아니지만 주로 사람이 직접 키우는 전문 작물이 아닌 걸 음식으로 만든 것을 나물이라고 합니다. 콩나물, 시금치나물은 사람의 손을 거친 거지만 대체로는 농사 지은 게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채집한 식물을 먹을 때 나물이라고 하죠. 한국인은 수많은 나물을 소금물에 데친 후에 무쳐서 먹죠. 왜 소금물에 데칩니까? 독을 빼는 거예요. 제독 과정입니다. 나물의 기본 레시피는 독초를 다루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독초, 여러분 곤드레 나물밥 맛있죠? 곤드레는 외국인들 안 먹습니다. 목을 따갑게 하는 독성이 있습니다. 삶은 후에 말려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민들레 나물은요 원래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킬 수가 있어서 외국에서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옷나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고 그래서 옷 잘못 먹고 큰일 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씩씩하게 매일 먹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참 순하디 순한 참나물과 방풍나물도 사람마다 복불복이에요 원래는. 그리고 이 자리공 같은 경우는 정말 지독해서 삶았다가 말렸다가 삶았다가 말렸다가를 4번 해야 먹을 수 있는데 그 짓거리까지 하면서 우리는 자리공 나물을 먹어왔던 거예요. 고깃집에서 자주 나오는 명이나물, 산마늘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 독성이 있습니다. 꽃 피기 직전에 싹 먹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명이나물에 수요가 너무 많아져서 독이 있는 상태로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면 명이나물이 다 절여져 있어요. 독을 빼는 과정입니다. 독이 없다고 해도 외국에 안 먹는 거 많이 먹죠. 연근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잎까지 먹어요. 우리는 호박을 먹는 게 아니라 호박잎까지 먹어요. 무만 먹는 게 아니라 무 이파리인 시래기까지 먹습니다. 국물 낼 때 팥뿌리, 양파뿌리, 무 뿌리, 양파 껍질까지 다 넣어서 국물을 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약 30종류의 해조류 를 먹죠. 중국 사람들이 이게 너무나 신기해서 고구려 사람들이 미역을 먹는 습관을 너무 신기해서 사서에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고려인의 생존술이 만든 사할린의 한식? 정말 그마저도 없을 때는 초근 목피라고 해서 나무 껍질과 풀뿌리까지 먹습니다. 풀뿌리는 민들레, 더덕, 도라지, 칡, 돼지감자 이런 걸 먹고요. 나무 껍질은 소나무 껍질 안쪽에 부드러운 겹을 긁거나 벗겨서 먹는 것을 초근 목피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들이 사할린에 진출해서 살았을 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은 고려인들이 사할린에 정착을 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미쳤구나, 다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 그런데 자기들은 쫄쫄 굶는데 이 사할린에 진출한 고려인들이 뭘 너무 계속 잘 먹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뭘 저렇게 잘 먹냐 해서 물어봤더니 먹을 수 없는 것들은 다 나물로 데쳐서 먹고 고사리가 천지고 미역으로 미역국 끓여 먹고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식을 전수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사할린에 살던 원래 고려인들은 다 스탈린의 강제 이주를 당하고요. 지금도 현지 러시아인들이 후손들한테 남겨준 사할린 스타일 한식이 남아 있습니다. 탁자 빼고 다 먹는 중국인, 그보다 더한 한국인?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다리 달린 거라면 탁자와 의자 빼고는 다 먹는다고 하죠. 그러나 한국의 식재료는 중국의 3분의 2거나 그 이상 수준이에요. 집계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14,000가지 식재료를 먹고 한국은 12,000가지 식재료를 먹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중국은 한 나라 안에 여러 기후대가 있죠. 인구는 한국의 28배고요. 한족을 빼고 소수민족이 55개 민족이 있어요. 즉 사실 한 명의 중국인이 평생 먹는 식재료의 가짓수는 한 명의 한국인이 평생 먹는 식재료의 가짓수와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한 명의 한국인은 한 명의 중국인의
수십 배의 식재료를 평생 먹으며 삽니다. 하나의 식재료도 다변화하죠. 우리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지만 모든 방식으로도 먹어야만 했습니다. 소고기를 예를 들면 국물 종류만 해도 갈비탕, 꼬리곰탕, 소머리국밥, 우족탕, 무릎의 연골과 콜라겐까지 버릴 수 없으니까 도가니탕이 있고요. 소의 가죽과 살 사이의 진피층, 이 부위까지 도려내서 수구레라고 이름 붙여서 먹죠. 이 수구레 볶음도 있고 수구레 탕도 있고, 소 도축법이 유럽식이 있고 미국 표준이 있고 전통적인 한국의 도축법이 있는데요. 한국 도축법에 따라 소를 도축했을 때 가장 많은 부위와 부에 따른 이름이 나오고요. 남는 뒷고기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예로 들어도 우리는 꼬리까지 구워 먹고 척추까지 감자탕, 뼈해장국으로 해 먹잖아요. 시래기 감자탕 생각해보세요. 시래기 뭘로 만들죠? 무청으로 만들죠. 외국에선 버리는 거죠. 돼지의 척추, 외국에선 버리는 거죠. 외국에서는 원래부터 버려왔던 것만으로 이루어진 음식이 우리나라의 감자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재료를 다루는 그 종류와 깊이는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 만든 한국인만의 식문화.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한국만의 고유문화인 봄나물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역시 봄나물의 기저에도 우리의 척박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농경 문명 국가 중에 노동 대비 소출이 가장 적어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옛날에 일기작, 이모작을 했습니다. 기작은 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벼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못하죠. 그러니까 일기작이에요. 이모작은 뭐냐면 한 땅에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걸 모작이라고 합니다. 일기작, 이모작은 한 땅에 쌀도 생산하고 쌀을 거두고 난 휴지기에 보리도 생산한다는 뜻인데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쌀 농사를 지어도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짓죠. 전 세계에서. 그래도 겨울이 지나면 저장한 쌀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월, 5월에 굶주리게 돼 있어요. 왜? 6월 중순이 돼야 보리 이삭이 여물어서 그때 보리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쌀이 떨어지고 보리가 여물기 전에 공백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봄에는 반드시 굽는다 그래서 춘궁기라고 해요. 정말 심한 춘궁기는 맹령기라고 조선시대에 했습니다. 이 맹령기를 순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보릿고개가 되죠.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는 시기인데 정말 심한 춘궁기만 조선시대에는 보릿고개라고 했는데 이제 그거를 다 보릿고개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쌀을 다 뺏겼으니까. 자, 그래서 보리가 여물 때까지 버티면서 넘어가는 고개가 보릿고개인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척박한지 우리나라의 왕들은 기설제도 지냈어요. 겨울에 제발 눈 좀 오라고. 겨울에 눈이 와야 봄이 됐을 때 그 눈이 녹으면서 땅을 적셔서 보리도 생산하고 잡곡도 생산하고 봄나물도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설제를 지냈습니다. 이렇게 극악할 정도로 생존 환경이 불리한 국가가 정말로 없어요. 세상에 기설제를 지내다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 춘궁기, 이 곡식의 공백 기간 때는 뭐가 됐든지 무엇이든 먹는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 봄나물 문화 독초 때문? 대부분의 나물은 독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그 생물이 갖고 있는 성질은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지죠. 독초는 자랄수록 독이 강해져요. 아직 어릴 때, 아직 어린 순일 때, 여린 잎일 때는 그나마 독성이 적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절대 못 먹는 식물을 억지로라도 봄에는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춘궁기와 겹치기 때문에 한국의 나물 문화는 봄나물이 중심인 거예요. 인간이 먹는 채소는 원종을 따지면 몇 가지가 되지 않아요. 양배추, 적채, 콜리플라워, 콜라비, 브로콜리, 케일, 꽃, 양배추, 순무 이런 건 다 브라시아 올라케이아가 원종이에요. 얘네들을 포함해서 무, 배추, 얼갈이 배추, 알타리, 갓, 겨자, 고추냉이, 청경채, 얘네들은 전부 십자화과 배추 속 식물이라 그래요.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은 원래 몇 가지가 안 돼요. 그 몇 가지를 개량해서 수십, 수백 가지 형태로 만든 게 지금 인류가 먹는 채소 99.9%예요. 그런데 한식은 너무나 특이하게도 제독 과정을 거치고서라도 먹을 수 있는 전부를 포함하고 있어요. 농경과 재배만으로는 굶어 죽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 셰프들이 지금 한국을 찾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새로운 재료, 새로운 맛, 그리고 비건 요리의 진정한 새지평이죠. 김치, 사실은 겨울에만 먹는 것? 왜 한국인만 김치처럼 특이한 음식 문화가 또 생겼는가? 김치란 본질적으로 겨울을 나기 위해 개발된 음식입니다. 그래서 김장철은 늦가을이거나 초겨울이죠. 여러분, 탈북에 성공해서 지금 남한에 살고 계신 탈북자 새터민 분들이 놀라는 게 이겁니다. 왜 한국은 여름에도 김치를 먹지? 원래 김치는 겨울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북한은 우리랑 다르게 냉장 유통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김치를 보관하는 김치움이라고 하는 공간 시설이 따로 있고, 기후대가 다른 남한 지역은 이제 김장동만으로도 충분했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한반도의 겨울은 너무나 척박합니다. 가을에 수확한 곡식으로 버텨야 하는데 칼로리와 보충은 되지만 탄수화물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 병 걸려요. 비타민, 유산균, 무기질을 신선한 상태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영양가가 적은 식물이 발효를 거치면서 이러한 좋은 성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좋겠죠. 김치와 피클, 결정적 차이는 이것?
김치가 특이한 이유는 대부분의 식물성 저장식품은 대부분이 아니고 김치를 제외하면 거의 싹 다 전부 100% 외국은 그냥 죽어 있어요. 저장식품, 그냥 피클입니다. 저는 이렇게 딱 죽어서 고정된 걸 여기서 피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김치는 변하죠. 김치는 겉절이가 있고요. 덜 익은 김치가 있고 잘 익은 김치가 있고 묵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맛이 간 버려야 되는 김치가 있죠. 생명력과 영양소를 고정하진 못해도 계속 살아있는 채로 연장하는 방법이 김치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아있는 영양소를 섭취하기 위해서 김치가 개발됐던 거예요. 반면 피클은 유통기한이 사실상 없죠. 죽여서 고정하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피클 담그는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따로 장독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장독대를 잘 묻어야 되고요. 기후때에 따라서는 김치 우물 만들어야 되고요. 엄청난 노동과 비용이 들어가요. 조금의 영양분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모든 식재료로 김치 담그는 한국인들. 우리 스스로 발효의 민족이라고 하면서 자부심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김치는 정말 너무나 유니크한 식품이지만 발효 자체는 웬만한 나라에 다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저장식품은 발효법이나 저장법에 대단한 차이를 가지는 게 아니라 종류와 다양성에 있어서 특이점을 지니고 있어요.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든 먹을 수 있는 건 다 봄, 겨울을 위해서 그리고 여름의 노동을 위해서 준비해 놓아야 했기 때문에 그 종류의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김치의 숫자는 김치로 담글 수 있는 식물 전부입니다.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인터넷 챌린지가 유행한 적 있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과 김치를 쳤을 때 그게 있냐 없냐. 아보카도 김치가 있고요. 딸기로도 김치를 만들고요. 먹을 수 있는 모든 식물로 김치를 만듭니다. 즉 김치의 숫자는 원래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게다가 오이소박이는 오이 안에 굴이 들어가는 것처럼 동물성 재료와 식물성 재료가 콜라보되는 경우의 수까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상도식 김치에는 새우젓갈이 꼭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치의 수는 사실 하늘의 별의 개수와 같은 거죠. 어떤 걸로도 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동물성 김치는 식혜라고 하는데 어리굴젓, 가자미, 식혜, 우럭, 전어, 고동, 오징어, 문어, 한치, 낙지, 정갱이, 조기, 쥐치, 대구, 노가리, 광어, 멸치, 도루묵, 심지어 생선의 알과 창작, 아가미로도 식혜를 만들고 건어물과 젓갈은 말릴 수 있고 담글 수 있는 재료 전부라는 거죠. 즉 숫자를 세는 건 무의미합니다. 김치든 식혜든 건어물이든 젓갈이든 공통점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전부. 한국만의 특징은 저장식품의 종류와 형태, 맛의 종류가 천문학 그 자체라는 데 있고요. 그 조합이 되었을 때는 인피니티, 무한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고기 먹을 때 김치 꼭 먹어야 하는 이유? 그러면 이렇게까지 김치를 만들어 먹어서 직접적으로 얻는 과학적 효과가 뭐냐? 있죠. 김치는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생기죠. 유산균은 단백질 흡수율을 높입니다. 그리고 김치는 우리 몸에서 젖산작용을 하는데 칼슘 흡수율을 높여요. 자, 무엇이냐? 김치 자체가 고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는 두 가지 성분은 단백질과 칼슘이죠. 단백질은 우리의 살을 만들어주고요. 칼슘은 우리의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게 고기의 효과예요. 김치 자체가 고기는 아니지만 아주 적은 양의 육식, 생선이 됐든 고기가 됐든 육식을 했을 때 그 육식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게 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겨울이 너무나 척박하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봄나물과 겨울김치는 오직 한국의 지리적 특성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제가 복장이 터지고 황당한 거죠. 김치를 만들어 먹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게 안 산 애들이 그것까지 욕심을 내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오직 한국의 사계절, 한국의 지리적 특징,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농사 주기에서만 봄나물과 김치는 탄생 가능한 거라고요. 일본에서 만든 MSG, 한국 없인 생존 불가능? MSG는 1907년에 일본 화학자 이케다 기이쿠나에가 최초로 발견하고 또 이제 합성 생산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맛있으니까 이 우마미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감칠맛이죠. 감칠맛이란 것은 자연 상태에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사람의 손을 탔을 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구조가 비틀리고 변화한 맛이 감칠맛이 되는 겁니다. 구울 때 겉면을 조금 태워서 우리가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언젠가부터 유행한 용어죠. 그것도 약간 태우는 거잖아요. 단백질 구조가 변화해서 맛있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말리고 숙성하고 담그고 발효하는 한국인에게 감칠맛은 너무나 익숙한 맛이고 예로부터 좋은 맛이었어요. 한국인이 뜨거운 국물을 시원하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감칠맛이에요. 그 감칠맛이 잇몸을 때리고 혀를 때리고 혀 밑에 고여서 꿀꺽꿀꺽 넘어가서 이 온몸을 자극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순간적 쾌감, 그것을 시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원하다라는 게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좀 이름난 셰프들이 한국에 와서 시원하다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시원이라고 우리말대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래서 셰프들이 한국에 오는 거예요. 감칠맛의 마지막 지평이 한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한국의 감칠맛 플러스 비건, 이 두 가지를 한식이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세계에 노출이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먹고 있었던 한국 식재료, 뭐 김도 그렇고 지금 비싸지고 있잖아요.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만 좀 해.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만 먹어야 될 거를 와가지고 여러분 한식 세계화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아지노모토가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최초의 소비자는 일본인들이었죠. 일본에서 개발된 거니까. 그런데 일본인에게는 아지노모토는 너무나 지나치게 맛있어서 두렵고 요사스러운 맛이었어요. 그래서 여우가 요소를 불어서 만든 나쁘고 사악한 맛이라고 했어요. 먹다가 일본 사람들이 뱉었습니다. 그래서 아지노모토는 회사를 차렸는데 망할 뻔했는데 마침 당시는 일제강점기가 금방 되죠. 1909년부터 우리가 일제강점기니까 이거를 최초로 개발한 건 1907년이란 말이에요. 2년 격차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찌어찌 조선에서도 팔아볼까 해서 팔려 날개도 친 듯이 팔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 맛은 조선인들에게 아는 맛이었거든요. 그 감칠맛은 아는 맛이었고 좋은 맛이었어요. 그래서 망할 뻔한 MSG가 조선인들이 불티나게 구매해준 덕분에 살아남고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면서 세계 보급되고 현재 인공 조미료가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된 거예요. 조미료는 일본인이 만들고 한국인이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편과 2편을 다 들으신 여러분은 여러분이 차린 밥상이든 가족이 차려준 밥상이든 한번 위에서 몇 초 동안 내려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한식의 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조의 그 처절한 2000년의 생존투쟁의 역사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인의 밥상 한 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행복이 이글이글 유신사무라이 박정희를 쓴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KNN의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